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입니다. 오늘은 부활 2부에 23, 24, 25 3개 장을 할 거예요. 네흘류도프가 지금 카츄샤를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탄원을 하려고 베츠르부르크에 왔잖아요. 또 카츄샤뿐만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탄원도 같이 들고 왔는데 일단 원로원에서 카츄샤 건은 기각이 됐어요. 네흘류도프가 이제 실망하고 나오는데 그 원로원에 말하자면은 부국장, 검사 차장이 대학교 때 친구였어요. 셀레닌. 그래서 23, 24, 25장은 23장은 셀레닌에 대한 이야기. 왜 지금 저런 모습인지 슬픈 눈빛을 하고 유능하게 일은 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따지면서 카츄샤 건에 대해서 기각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었죠. 한 사람만 이쪽을 편들었어도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24장은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원로원에서 나온 네흘류도프가 변호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상마차를 타고 이모님 댁으로 갑니다. 이모님 댁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베츠르부르크에서 이모님 댁에 갔다가 마리에트를 만나요. 방문한 마리에트를. 그래서 마리에트와 대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은 베라가 부탁한 그 슈스도바 집으로 가요. 25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으로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23, 24, 25장이 베츠르부르크가 있으면 지금 베츠르부르크에 올라온 네흘류도프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관공서에 가고 이모님 댁, 아주 부촌 백작 부인집, 거기서 오가는 귀족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고, 또 네흘류도프가 이 사람 저 사람 탄원하러 갈 때마다 만나는 장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장소와 정말 다른 장소가 25장에 나옵니다. 서울의 한강에 있듯이 베츠르부르크에 네바강이 있는 건데요. 네바강에 있는 바실리옙스키 섬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베츠르부르크가 계획도시로 세워졌을 때 초기에 거기 좋은 자리, 멋진 궁전과 저택이 있는 곳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고, 이 바실리옙스키 섬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농노 해방이 되고 나서 베츠르부르크로 몰려든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들 살 곳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하층민, 중하층민들이 이제 사는 곳이었죠. 바실리옙스키 섬이. 그 25장엔 바실리옙스키 섬에 사는 베라가 부탁한 그 동료들의 집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베츠르부르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기보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간 이동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 23, 24, 25장은 제가 멋대로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23장에 셀레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흘류도프가 대학 시절에 알게 된 셀레닌은 훌륭한 아들이었고 신실한 동료였고 그 젊은 나이에 비해 상당한 교양을 갖춘 대단히 재치 있는 사교계 사람이었다. 언제나 우아하고 멋지고 매우 진실하고 정직한 남자였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했고 논문으로 금메달까지 받았는데도 현학적이지 않았다. 박식한 티를 전혀 안 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도 맨날 운동장에서 농구만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친구들이 곧잘 있어요. 한 번씩. 그 성실한 거하고는 좀 별개로 공부를 잘하는 머리들이 있죠. 근데 이 셀레닌의 경우는 금메달을 받고도 박식한 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벌써 속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적이고 품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젊은 나이에 벌써 네흘류도프가 너무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속이 깊다 보니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러니 그 신분에 걸맞게 봉사할 만한 곳이 어딘가 공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출세욕을 갖고
공직에 갔다기보다 세상에 좀 더 유용한 존재가 되겠다 하고 공직에 들어갔는데 원로원으로 가서 이제 친척들이 시종보 관직을 구해줬어요. 특별히 막 술이 달린 금빛 제복, 자수가 놓여 있는 그런 멋진 제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한테 자기 이 자리에 올려다 준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다니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이 직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아낼 수 없었다. 공직에 있을 때보다 공직에 있다가 원로원으로 옮긴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느낌을 한층 더 많이 받았다. 이걸 이제 문학동네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아닌데 딱 셀레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니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혹시 슬프게 만들까봐 이걸 어떻게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좀 이 제복이 멋지기도 하고 자기의 이런 시종보라는 자리가 마음속에서는 또 좋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셀레닌 천성의 어떤 저급한 면, 그러니까 셀레닌이 저급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면은 고귀한 면이 있으면 또 저속한 면도 있잖아요. 그게 함께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게 요 정도 수준이면 어떤 사람은 저속한 생각을 하는 게 요 정도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편차는 있지만 그 마음 안에서 고상한 면과 저속한 면은 함께 있기 마련인데 셀레닌이 남들한테 추앙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셀레닌 마음에 그런 저급한 면이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채워주는 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시종보라는 자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두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아닌다면서도 그만두지 못했던 건 자기에게 기대하고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혹시 실망시킬까봐 그만두지 못했어요. 공직에 가서 그랬고 결혼도 그랬대요. 셀레니는. 상류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눈부신 결혼을 했는데 만약 거절하면 약혼녀와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한테 모욕이나 상처를 줄까봐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아이를 딱 한 명 낳고 딸을 한 명 낳고 사교계로 복귀했어요. 근데 큰 미인이 아니었대. 이런데 톨스토이의 좀 짓궂은 유머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하냐면 결혼할 때는 젊고 사랑스러운 고귀한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자부심을 추켜 세워주었다. 그 셀레닌 마음의 저급한 면, 이 자부심을 추켜 세워줬던 거죠. 근데 이때도 보세요. 젊고 사랑스럽고 고귀한 아가씨라고 했지 아름답거나 예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 근데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그녀가 사교계 활동으로 남편 생활을 망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도 엄청난 고생과 피로감 말고는 얻는 게 없는데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애기 엄마가 사교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를 톨스토이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셀레닌이 이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아내가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바꾸지 못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도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몰이해가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의를 차려서 누그러뜨리고 지내지만 조용한 무언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부부들 많죠. 꼭 쇼윈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셀레니는 공직에서도 사회에 봉사하려던 것도 이게 아닌데 결혼 생활도 이게 아닌데 그럼 이제 탈출구는 뭐예요? 무엇보다 잘못된 선택, 즉 이게 아닌데 했던 거는 종교였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종교적 미신 속에서 양육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는 진지하고 정직한 인간으로서 국가가 공인한 종교의 미신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믿었던 게 아니죠.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귀족들이나 교육받은 인텔리겐tsi아일수록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기보다 러시아 정교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 또 그때 러시아는 혁명 직전까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짜르가 정교의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공적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러시아 정교 신자여야 하고 정교회의 모든 예식을 따라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19세기 중후반의 러시아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정교 신앙을 믿으면서 그 정교 예식을 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본인이 대학 시절에는 그 정교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걸 숨기지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승진을 하면서 또 지난번에 얘기했죠. 1860년대에 굉장히 그 개혁의 기운이 높아졌다가 66년에 알렉산드르 2세 황제를 총으로 쏴버리면서 인민의지당 그 혁명가들이 일부 그 짜르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대적인 반동 흐름이 왔다고 했잖아요. 경색됐죠. 국면이.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경색돼서 가는데 그 무렵 사교계에 불어닥친 보수주의의 반동이라고 표현해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자신의 이 정신적인 자유가 짐이 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임종할 때 장례식도 정교회식으로 해야 되고 어머니도 정교회 정진에 참여하기 바라고 전반적인 여론도 그렇고 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에 일하면서 기도회, 축성식, 감사예배 이런 걸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 분리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죠.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 허위로 인정하고 이 생활을 떠나거나. 근데 두 개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셀레니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신이 처한 모든 걸 바꾸고 모든 사람과 대립해야 됐는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자기는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데 공직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르침에, 러시아 정교회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생활의 이런저런 조건에 짓눌린 나머지, 이 표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사소한 허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셀레닌이. 비이성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그 비이성적인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교가 옳은지 아닌지 그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면서 대답도 미리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셀레닌이. 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볼테르나 쇼펜하우어나 스펜서나 꽁트를 읽지 않고 이 네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봐도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허위를 밝혔던 사람들인 거죠. 그 대신 누구를 읽었냐? 헤겔, 비네, 호미야코프를 읽었다. 이 사람들은 호미야코프는 그 대표적인 슬라브주의자로 여기 연진이 선생님이 좋은 역주를 달아주셨는데 뜻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옹호했던 신학자예요. 헤겔, 비네, 호미야코프처럼 종교라는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저작을 붙잡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종교적 교의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기독교에서도 최근은 아니겠지만 예전엔 이렇게 했죠. 지금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인간의 개별적인 이성은 진리를 인식할 수 없고 진리는 오직 인간 전체에게 계시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으로. 그 인간 전체에게 계시되는 그 진리는 진리를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 계시를 보존하고 있는 주체는 교회다. 이게 이제 정교회의 논리고 또 그 교회의 논리죠. 카톨릭과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종교 개혁들이 다른 얘기들을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논리에 따르면 성경을 읽고 혼자 느낀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교회라는 모든 흔한 궤변을 내면화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에서 하는 이 얘기를 톨스토이는 흔해 빠진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각자의 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셀레니는 내면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면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교일치 사회에서 공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교계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셀레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이런 선택과 신앙을 진실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신자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이게 아닌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온 존재로 느꼈다. 그래서 앞에서 셀레닌이 슬픈 눈동자로, 슬픈 눈빛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네흘류도프를 만나니 더 괴롭죠. 예전의 자신을 기억하는. 네흘류도프도 그런 셀레닌을 보면서 괴롭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래 우리 저녁 식사 때 우리 집에 한번 그래 한번 내가 갈게 했지만 페테르부르크에서 체류하는 동안 결국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 특히 종교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의 신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19세기 말에 이미 18세기부터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그 끝물에 러시아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들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러시아의 체계가 정말 후진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종교의 가르침을, 러시아 정교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태어나는 세례부터 죽음의 장례식까지 모든 게 정교회의 예식과 질서 안에 있어야 러시아 사회 안에, 그래야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가운데서 이게 아닌데 하고 느끼는 그 갈등을 보여주면서도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낱낱이 네, 흔해 빠진 궤변에 귀하고 많은 이런 모습을 낱낱이 또 우리 톨스토이 옹께서는 묘사를 하죠. 23장은 셀레닌으로 대표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24장에는 이모님 댁으로 오는데 그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원로원에서 네흘류도프와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변호사는 모스크바에서부터 네흘류도프가 속물이라고 내심 느끼는, 그러니까 신흥 부자죠. 신흥 부자 계급으로 올라온, 그래서 막 고급 가구들은 갖다 놨지만 보아하니 돈자랑이지 자기 취향은 없네 하고 네흘류도프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변호사인데, 네흘류도프하고 나오면서 그 막 시베리아 현으로 부정이 드러나서 가는 그 지사에 대한 이야기, 고관들이 계속 돈을 착복하는 바람에 기념비가 완공되지 않는 이야기, 어떤 남자 애인이 주식거래소에서 돈을 벌었다. 수백만 루블을 벌었다. 이러저러한 남자가 아내를 사고 이러저러한 남자가 아내를 팔고 뭐 이런 온갖 그 구질구질한 지저분한 고위층의 소문들을 막 떠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떠들면서 톨스토이 뭐라고 쓰냐면,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온갖 기관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정부 고위직 관료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또 막 꺼내려고 해요. 이런 무진장 꺼내도 마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변호사에겐 커다란 만족을 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페테르부르크의 고위 관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변호사인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정당하고 순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호사는 네흘류도프에게 관료들의 범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좀 변호해가지고 탕감해주고
벌금형이나 어떤 감옥형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변호사의 직업윤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난 변호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지금은 마치 그게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어떤 절대 불변의 아주 고귀한 규칙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이제 변호사가 너무 일반적인 직업이 됐고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숫자가 됐죠. 다들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마음속에 찜찜함들이 있죠. 그걸 톨스토이 시절에는 이제 사법개혁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변호사가 신흥부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본인도 저 사람이 무죄인 거 알아. 근데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일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악당인 걸 알아. 그치만 나는 변호사니까 내가 수임료 받은 만큼 이 사람을 무죄로 석방해줘야지 하면서 변호를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탄한다는 걸 내심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츠르부르크의 이 부패한 고위 관료, 귀족들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당하게 노동하고 돈을 버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네흘류도프에게 막 얘기할까요? 본인도 좀 찜찜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정당하고 순수하다는 사실을 이 빼츠르부르크 고위 관료들의 소문이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흘류도프한테 막 떠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괜찮은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네흘류도프가 끝까지 듣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 상마차를 잡아타고 가버려서 좀 놀라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네바강에 있는 강변도로. 그 강변도로는 아주 부유층의 궁전과 저택이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 이모님 댁이 있으니까. 네흘류도프는 슬펐어요. 마슬로바가 무죄가 안 되니까 법적 승인이 그게 이제 슬픈 거고, 또 자신이 마슬로바하고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던 게 이렇게 마슬로바가 계속 유죄 상태로 있고 시베리아로 가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하려고 떠들었던 그 얘기가 네흘류도프한테는 러시아를 지배하는 악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래서 또 셀레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래서 이래저래 네흘류도프는 슬펐어요. 근데 집으로 오니까 슈스토바가 부탁해서 마리에떼 남편을 통해서 무죄 석방이 된 그 어떤 여자, 그 여자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라고 네흘류도프에게 청하는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에 와줄 수 있겠는가. 베라 에프레모브나, 그 애초에 그 감옥에서 네흘류도프에게 이 사람들을 청원했던 인민의지당 당원, 베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자기들이 뭔가 감사 인사로 패기치지 않을 테니까 좀 와달라, 이런 쪽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또 그렇구나 하는데 좀 절망하게 되는 게, 빼츠르부르크에 와서 며칠 지내보니까 이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스크바에서는 막 이렇게 만나서 무죄 석방하고 탄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까추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읽은 바로 귀족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모습이.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는 카츄샤가 일단 기각이 됐고 다른 일이라고 잘 될까 하고 좀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빼츠르부르크에 있는 이상 하기로 작정한 건 전부 실행하는 게 자기 의무다. 그래서 이제 분리파 교도에 대한 문제를 내일 다른 사람을 가서 청원해 봐야지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2층에 올라오라고 하인이 와서 얘기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는 길에 뭘 봤냐면 마리에뜨의 젓갈색 말 한 쌍이 이렇게 있는 게, 밖에 마차 끌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흘류도프는 뜻밖에도 문득 기분이 즐거워지고 빙그레 미소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뭐예요? 좀 전까지 절망하더니 왜 이래요? 여기에 톨스토이의 매력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옳고 그름, 사람들의 이성,
사회 문제만 얘기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런 작가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오래 남지 못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사람들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그 자동기술법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 그 무의식을 표현하는 표현기법을 처음으로 떠올려준 게 19세기 작가 중에서 톨스토이였을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잠결이 아닌 듯 낮에 겪은 일과 고민하는 게 어떻게 이미지들이 뒤섞이는지, 혹은 생각에 깊이 잠기다가 어떻게 소리와 시각과 촉각이 뒤섞이는지 하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식의 기법이 사실 톨스토이에게 미리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또 하나는 그 무의식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성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끌리는 그 마음과 작동 기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가 탁월해요. 사실 톨스토이는 여기서 탁월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돋보였던 거지, 톨스토이에게서 이 부분을 빼내면은 다른 부분에서 톨스토이의 장점이 돋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빼찌르부르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사회는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친구는 왜 저렇게 됐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리에떼의 말을 보고는 문득 기분이 즐거워지고 빙그레 웃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네흘류도프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무의식에서 문득 웃음이 나온 거죠. 마리에뜨는 아주 화사하고 다채로운 드레스 차림으로 소리내어 웃는 듯한 아름다운 눈을 빛내면서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다. 톨스토이가 항상 아름답다고 여기고 어떤 이끌림, 꼭 성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을 묘사할 때는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부터 시작을 해서 명랑해요. 항상 명랑하고 제잘거리고 밝게 웃고, 이런 여성을 이끌리는 여성으로 항상 묘사를 해요. 딱히 미인은 아닌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도 그랬거든요. 전형적인 미인이 있는데 아닌데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생기발랄함, 명랑함, 이런 데서 항상 이끌림을 묘사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설하고 좀 다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멋있다,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 할 때의 그 기준이 이목구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각 문화권마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소설에서는 좀 명랑한 여성에 대해서 인색한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 소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톨스토이에게 이 명랑함은 압도적인 성적 이끌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리에뜨는 아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은 입을 살짝 삐죽이면서 활기 넘치는 명랑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인 채 백작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농담을 하면서 깔깔대는데 이건 틀림없이 좀 점잖지 않은 농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와서 앉는데 부인이 깔깔대고 웃는데 네흘류도프가 인사를 하고 앉아요. 여기 봐요. 그래서 마리에뜨의 경솔함을 막 비판하려는데 마리에뜨가 네흘류도프 얼굴에 진지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눈치채고 호감을 사려고 자기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싹 바꾸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흘류도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순간 자기 기분이 네흘류도프와 동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톨스토이의 묘사가 참 탁월하죠. 네흘류도프를 만난 이후로 마리에뜨는 언제나 그가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갑자기 진지해져서 자신의 생활을 불만스러워했으며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했다. 그런 척 한 게 아니라 네흘류도프의 기분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분을 정확하게 자기 안에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에뜨의 말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은 네흘류도프나 네흘류도프의 표정을 보자마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 갑자기 막 진지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과 마음이 되거나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해결해 준 일, 그걸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면서 순간 화를 내요, 이 여자가. 네흘류도프가 왜 그러지? 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못하게 막으면서 남편이 석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없으면 왜 가둬둔 거지? 황당해요, 정말. 하고 네흘류도프의 속마음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까찔이나 이바노브나 백작부인, 네흘류도프의 이모죠. 이모는 마리에트가 자기 조카에게 교태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그러니까 막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불만스러운 듯 이 세상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어떻게 죄도 없는 여자를, 그럼 우리 남편이 바로 석방이라고 할 때 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랐다. 막 이러는 흥분하는 부인의 모습을 백작 부인은 노련하잖아요.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잖아요. 그걸 교태로 보는 거죠.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모가 자리를 뜬 다음에 마리에트가 내가 의견을 높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처한 처지와 나 자신을 혼동한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러면서 똘스토이는 뭐라고 하냐. 분석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뚜렷한 의미도 없는 말인데 네흘류도프는 그 말이 매우 깊고 진실하고 선량하게 느껴졌다. 왜? 멋진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던진 시선이 그를 강렬하게 끌어당겼다. 이 말이 신실하게 들렸던 건 이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네흘류도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데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죠. 마리에트가 계속 이렇게 진지하고 막 심각한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네흘류도프한테. 그러면서 난 당신이 한 일에 감탄했고 찬성해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카츄샤, 그녀를 이해해요 하면서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공포를 나도 이해하게 됐어요. 막 마리에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흘류도프 얼굴에서 마리에트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여성적인 직감으로 네흘류도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추측하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만을 바라면서 말했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의 고통, 막 타인의 무관심과 잔인함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죠.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운명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에서 나는 만족해야 되고 또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벌레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이제 완전 감동했죠. 벌레가 다시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를 믿어야 해요. 하는 거를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흘류도프는 그녀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네흘류도프는 몇 번이고 수치심 속에서 이때의 대화를 떠올리곤 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네흘류도프의 말을 흉내내고 있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 속에서 유일하게 둘만 서로 이해하는 특별한 친구인 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이 여성이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빼체르부르에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여자처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앞에서 톨스토이가 지적했잖아요. 멋진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말을 봤을 때 미소를 자기도 모르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과연 네흘류도프는 이 여성이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랬을까요? 그 이면까지 톨스토이는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의 부당함,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 민중의 빈곤에 대해 얘기했지만 사실 이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를 받아보는 그들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무지갯빛 형체를 띤 성적인 감정이 그들을 서로 끌어당겼다. 성적인 이끌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순간에. 그래서 내가 언제 또 당신을 보겠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프랑스 연극 극장에 있을 때 잠깐 오라고 초대를 해요. 네흘류도프는 이제 막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잖아요.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하는 걸까?
카츄샤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카드놀이에서 큰 돈을 이루면 종종 그랬듯이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어휴, 24장에서 네흘루도프는 본인이 정말 새롭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이 누구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는가를 톨스토이가 또 한 번 이렇게 푹 떠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24장이 정말 재밌었던 게 톨스토이의 매력이 가장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거는 네흘루도프와 마리에트만이 아니라 혁명가들끼리도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사상과 고민과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세계관을 서로 다 이해하고 통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성적인 이끌림이 있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말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나를 일체시키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라는 걸 맞춰가려고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순간에는 서로 생각이 서로 이렇게 잘 통하다니, 우리 사상이 이렇게 같다니, 그럼 다른 걸 우리가 모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대목을 연애 박사 톨스토이는 이렇게 멋지게 쓴 거죠. 톨스토이의 부활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꼬드기면서 정말 당신의 마음 내가 다 이해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뭐 이러면서 이 너무나 24장 부활 전체가 읽기 귀찮은 사람은 2부의 24장 요거 하나만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의 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여자만 남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한테 그러죠. 지금 이제 고등교육이나 사회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의 고민을 나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죠. 연애를 할 때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페미니스트가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고민을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마치 이 둘만 서로 이해하고 가까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이 탐욕과 이런 가운데 우리 둘만 서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감정은 진짜일 때는 아름답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만이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할 때는 톨스토이의 2부 24장을 꼭 떠올리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30대 이하 분들에게, 40대 이상 분들은 알아서 사세요. 이제 거기서도 그 나이에도 속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근데 30대 이하 분들께 제가 고모이자 언니이자 누나이자 이모로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혹은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꼭 톨스토이의 2부 24장을 떠올리고, 성적인 이끌림을 우리가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든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든지, 이렇게 서로 성적인 이끌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지,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인 이끌림으로 접근하면서 막 러시아 혁명이나 러시아 문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네, 우리나라의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상대가 좋아요. 나도 기꺼이 그 이끌림에 따라갈 마음이 있어. 그러면 괜찮죠. 근데 네흘루도프처럼 마리에트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끌어당기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 요 다음에, 그래서 네흘루도프가 얼마나 쪽팔리는 순간을 맞이하는지는, 이 비속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쪽팔린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흘루도프가 이 마리에트에게 어떤 쪽팔리는 감정을 느끼는지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부활의 2부의 24장을 30대 이하 분들은 꼭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인생의 중요한 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런 이끌림이 아름답죠. 설령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잘 보이고 싶어서 속였던 거라 하더라도, 아니면은 톨스토이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발동으로 그 이끌림을 막 그렇게 체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서로서로. 나중에 뭐 사실은 하나도 안 맞았어 하고 알면 또 좀 어때요. 그렇게 다 맞았다고 착각을 해야 연애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이끌리고 싶지 않은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이 고독과 고독이 만났다는 착각으로 성적인 이끌림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누구나 마리에뜨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네흘류도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한테 그럴 수 있고요. 그때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지한 이야기로 갑자기 휙 바뀝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매력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24장이 있어야 25장도 빛나요. 25장은 뭐냐면,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추악한 짓도 안 했고 나쁜 행동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뭔가 내가 추악한 짓을 한 것 같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토지 양도하겠다는 계획, 카츄샤와 결혼하겠다는 계획, 이런 게 다 좀 부자연스럽고 내가 지나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했던 간밤에 그 생각은 좀 안 좋은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기서 얘기해요. 악한 행동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악한 생각이다. 왜냐면 그게 악한 행동의 근원이 되니까. 악한 행동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회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 모든 악한 행동을 낳는다. 악한 행동은 다른 악한 행동을 위한 길을 닦지만 악한 생각은 그 길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끌고 간다. 이것도 톨스토이가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솔하게 쓰는 거죠. 뭐 대단히 악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결벽증적으로 어떤 부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네흘류도프는 여기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하죠. 이 무지갯빛 이끌림이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 성적인 이끌림이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가 농민들에게 농토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까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고 엎어버리려고 했던 그게 지금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흘류도프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이제 일어나서 슈스토바를 만나러 아까 말씀드렸던 바실리옙스키 섬으로 갑니다.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 가서 벌써 이제 저택이 아니에요. 관리인이 가리킨 대로 뒷문을 찾아서 곧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후덥지간 부엌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게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다닥다닥한 우리말로 치면 다세대 주택, 비좁은 다세대 주택인데 뒤에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그 집의 부엌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걸치고 안경을 쓴 중년 여자가 스토브 옆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튜 냄비 속을 휘젓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공장님이군요. 그러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뭐 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독방에 갇혔던 정치범으로 갇혔던 아이가. 그리고 여기서 네흘류도프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어머니 슈스토바, 엄마 슈스토바의 동생이에요. 코르닐로바. 동생인데 왜 성이 다를까요? 러시아는 서양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슈스토바는 슈스토프하고 결혼한 거고 코르닐로바는 코르닐로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딸도 슈스토바, 엄마도 슈스토바죠. 지금 성으로 인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방으로 갔더니 여기 네흘류도프 공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리디아, 그러니까 아름답고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어린아이 같고 선량해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앞에서 정치범들이 면회하는 장면에서도 그 사람들의 눈빛과 미소를 얘기하잖아요. 톨스토이는 인물을 묘사할 때 이 눈빛과 미소가 참 중요한 요소예요. 리디아가 아름답고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면서 어린아이처럼 선량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공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한 건 우리 이모예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돌아보았다. 목소리까지, 눈빛, 미소, 목소리까지 얼마나 이 리디아가 그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네흘류도프의 눈에.
그랬는데 이제 리지아는 감옥에 있다 나온 거예요. 근데 리지아의 이모가 그 베라의 친구였던 거죠. 동료, 당원인 거죠. 근데 베라가 베라의 안부를 묻고 또 어떻게 된 거냐면 문건이 있는데 그거를 문건을 내가 맡기로 했는데 문건을 집이 없어서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조카네 집에 와서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가택수색을 조카네 집에 와서 뒤져갖고 조카를 잡아간 거예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게 우리나라 7, 80년대에는 뭐 학생 운동하는 분들한테 비일비재했던 일이고, 그래서 어떤 박종철 님이나 이런 분들 끌려가서 고문받았던 계기가 집에 누구를 만났냐, 그렇게 잡혀갈 때 보통 누구를 만났냐, 누구 만나는 걸 봤다, 혹은 집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거나 어떤 문건이 있을 때 그 문건을 빌미로 해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이때 그랬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그 여기를 이 장면에서 정말 제가 23, 24, 25까지 하고 25에서 끊었던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리지아가 독방에 갇혔을 때 신문을 당해요. 고문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불로 지진다든가, 물 고문을 한다든가, 매로 때리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젊은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밀정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지아가.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경찰이 이 애가 사는 집을 수색해서 문건을 압수하고 지금까지 가둬둔 채 누구에게 받은 문건인지 자백하라면서 추궁을 했어요. 네울류도프한테 얘기하는데 리지아가 옆에서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리지아는 신경질적으로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빠르게 말했다. 그래, 나도 네가 말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친이 잡혀간 건 절대로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하고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된다. 리도치카. 리지아, 리도치카. 베라, 베로치카. 좀 더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더 가깝게. 근데 리지아가 그 한방 웃음을 지었던 리지아가 얼굴을 붉힌 채 더 이상 미소 짓지 않고 손가락에 돌돌 머리카락을 감으면서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불안한 거죠. 엄마, 전 말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그 사람이 이모와 미친에 대해서 2번이나 저를 신문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다고 딱 제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프는 헌병, 밀정, 지독한 악당이라고 이모가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때문에 해를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말해주면 우리가 괜히 괴롭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좋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부인하지만 말아요. 그러더니 여러 사람의 이름을 댔는데 그 이름 중에 미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만해 하고 이모가 말리는데 이모 방해하지 마세요 하더니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겨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그 다음날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벽을 두드려서 전해줬어요. 정치범들이 다 독방에 있으니까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친이 체포됐다고. 저는 제가 배신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친은 너 때문에 체포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니. 네, 하지만 그때 감방에 있을 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제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배신한 줄 알았어요. 누워서 이불을 뒤집었어도 들려요. 누가 제 귀에 속삭여요. 네가 배신했지. 네가 미친을 배신했지. 환청인 건 알지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끔찍해요 하면서 흥분을 하니까 리지아, 리도치카 진정해. 그러다가 말을 맺지 못하고 흐느끼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안락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며 방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정말 이 흥분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됐죠. 그 한방 웃음을 짓던 예쁜 아가씨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혁명 전이죠. 1905년 혁명 전. 19세기 말 분위기예요. 러시아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이 바실리에프스키 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식한가요?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무지한 건
그 키제베터 불러가지고 신앙 집회하는 이 상류층 사람들과 소시민들이 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바실리և스키 사람들은 지금 이 바실리և스키 섬의 사람들은 혁명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색을 받으면서 가택 수색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조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학생들도 김나지움 학생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저는 이 25장이 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고문을 심하게 했던 게 아니고 2번의 신문을 했던 거예요. 2번의 신문을 하면서 괴롭혔겠죠. 이름을 대라고. 자기는 끝까지 침묵을 했는데 내가 대는 이 이름 중에서 그러면은 네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네가 침묵하면은 그럼 다 인정한 걸로 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있었던 사람이 잡혔다고 하니까 내가 침묵해서 잡혔나 하고 극심한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리지아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배신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는 강박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섬세한 묘사가 지금까지 사랑에 관해서 인간의 가족과 사회에서 출세하고 싶어하는 허위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섬세하게 묘사했던 톨스토이가 이제 누구를 묘사해요? 이 시점에서 밀정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한 젊은 아가씨의 나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어 하는 이 심리에 대해서 난 혹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잡혀갔을지도 몰라 하는 이 심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톨스토이의 20세기로 넘어오는 톨스토이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고문을 예전에 받았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이 운동을 했어도 노동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고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다르대요. 이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모가 잡혀갈 때 나중에는 독방에 갇혀서 너무 괴로웠겠어요. 네훌류도프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독방에 갇히는 거는 혁명가들의 경우 오히려 붙잡혔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고. 이 극도의 긴장과 피로감 속에 있다가 독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겠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는데 처음 잡힐 때 이 불안함이 정말 큰데 하면서 예를 들어요. 자기가 처음 잡혔을 때 어땠을지. 요 다음 장에 나와요. 26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심리,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렇게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고 독방을 겪고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26장부터. 거기서 저는, 톨스토이의 심리 묘사가 이제, 현대에 와서 혁명운동을 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심리 묘사까지 가는구나. 이 극단의 불안함을 한 번씩 다 겪어본 거잖아요. 레닌도, 스탈린도, 트로츠키도 다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반체제 운동이나 또 거꾸로 북에서 또 반체제 운동을 했을 사람들, 반대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공권력이 한 개인을 구속해서 인신을 구속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어떻게 타격을 주는가 하는 거를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톨스토이가. 여기서 이 부활을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 프랑스건 한국이건 영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더 깊이 느낍니다. 오늘 23, 24, 25장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의 공간을 아주 부유층부터 저 바실리և스키 섬까지 다니면서 넘나들면서 감옥 안과 감옥 밖 또 각계각층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소시민들, 마부, 변호사 이런 모든 모습을 페테르부르크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네훌류도프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기서 23, 24, 25는 셀레닌, 마리에트, 그 다음에 이 바실리և스키 섬 사람들, 리지아, 신문을 당했던 리지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강렬하게 집중하면서 톨스토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 묘사를 유감없이 그때 사회 현상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떠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